제가 받은 인상은 대단히 유연해지셨다, 네. 여유로워졌다, 그리고 권력 의지가 상당히 세졌다, 그렇게 좀 느꼈어요. 네. 그래서 준비도 상당히 많이 하신 것 같고, 경제적으로 중도층을 공략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정책 공약도 상당히 좀 전문적인 용어를 동원하면서 설명을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질문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거예요. 그냥 비호감도가 높다, 수치를 예, 예. 보면. 그러면 그것을 인정하시는지,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좀 아쉬웠습니다. 최근에 이제 뉴스공장 그리고 이제 이동형 TV, 이동형 TV 새날. 새날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나와서 이제 토론하는 걸 잘 봤는데 이제 주로 인터뷰 형식인데 어제 맞아요. MBC가 했던 그런 100분 토론 형식은 다자가 질문을 하고 이재명 대표가 대답하는 모습은 굉장히 좋았어. 네. 오해받는 부분이든 이제 실제로 있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해명하는 것이든 맞습니다. 그런 자리가 좀 필요한데 네. 저희들도 가능하면 오. 장동 소장과 한번 이재명 민주당 대표 모시고 네. 실제로 좀 궁금증을 한꺼번에 좀 풀어내는 자리를 만들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토론 내용 중에서 이제 실용주의 노선이라고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 우클릭이다, 중도 확장이다, 보수. 네. 이제 보수 정당이다, 이제 이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형 TV에 보니까 이미 김대중 대통령이 대중경제론이라는 책도 썼지만 그 당시에 DJP 연합을 할 때 이미 우리는 보수 정당이다라고 선언한 인터뷰까지 있긴 하더라고요. 김대중 예, 대통령이 이제 그런 그래서 얘기 하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자 지금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에 민주당이 뛰어들어가겠다라는 들어갔죠. 것에서 파장이 상당히 네, 큽니다.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장 소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가지요. 선거 전략상 상당히 유효하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지난번 대선에서 중도층에서 덜 지지를 받아가지고 졌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중도층으로 외연 확장을 하게 되면 내가 이번에 대선에서는 확실히 이길 수 있다. 왜냐? 진보 쪽 표를 가져갈 공간이 없잖아요. 그럴 후보가 없잖아요. 예전에 심상정 후보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후보가 없으니 진보층은 탄핵 세력을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재명 대표를 확실하게 밀어줘야 되겠다. 지지층은 똘똘 뭉쳐 있으니 중도층으로 외연 확장해서 보다 더 많은 표를 가져오겠다. 어떻게 이념적으로 정책적으로 우리가 좀 더 많은 견인을 해오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고요. 네. 또 국민의힘이 자꾸 오른쪽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도 보수의 공간이 비어 있어요. 이 주권 싸움 아주 시기적절하게 진출을 잘 하셔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논쟁적으로 말씀을 하시게 되면 중도층이 이재명 집권 시기에 불안한 점들 이런 것만 상쇄시킨다면 중도층의 표를 상당히 많이 끌어올 수 있을 것 같다. 자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실제 민주당이 중도 정당이냐 보수 정당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보수 진보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라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시기마다 다 다른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보수 정당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장 소장은 그렇지 않다고 평소에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니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보수 정당과는 궤를 다르게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하나는 이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배 문제, 복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보수와 궤를 달리하고 있다. 어쨌든 보수는 탄탄한 안보를 통해서 네. 북한을 좀 굴복시키려는 그런 거잖아요. 예. 근데 진보는 대화 타협 조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 북한하고 한번 잘 살아보자, 같이 함께 공존해보자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좀 차이가 있어서 아직까지 이 국방 분야, 외교 분야,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입장을 내놓으신 게 아직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보고 싶고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분배의 문제인데 이재명 대표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연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포기할 수도 있지만 이번에 추경에는 어쨌든 13조 안이 담겨져 있어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분배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대로 확고한 입장을 아직 못 정하신 거는 같은데 좀 유연해졌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좀 실용주의를 강조하시는 것을 보면 약간 보수의 인식과 정책을 가져다 쓰겠다라는 생각은 확고한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이제 색깔과 관련돼서는 이제 내부에서도 상당히 이제 논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고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이렇게 딱 중도 또는 실용 노선 보수 정당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면서
상당히 국힘이 지금 놀라는 분위기입니다. 엄청 이건 뭐야 놀랐죠. 이러면서 원색적으로 비판을 하더라고요. 위장 전입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공격을 하고 그렇게 있죠. 이제 하고 있고 이게 또 대선 국면에서는 좀 전에 언급하셨듯이 중도에 있는 사람들 상당히 끌고 올 수 있는 이제 힘이 생겼다. 그럼요. 자, 의심병이 없어졌다. 종북, 주사파, 좌파 그리고 북한 추종 이런 것하고 이제 거리가 확 지금 이제 생겨버려 가지고 국힘 쪽에서는 정치적으로 대략 난감하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 프레임을 상당히 잘 전환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저런 화제를 어젠다를 던지지 않으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어떤 프레임에 갇혀 있느냐? 2심 판결, 사법 리스크, 당신 2심에서 유죄 나오면은 출마할 거야, 말 거야, 당내에서는 어떻게 할 거야, 이러한 좀 부정적인 프레임에 갇힐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본인의 운동장으로 정치권을 끌어들였잖아요. 그리고 사법 리스크, 2심, 이걸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선거 전략상으로도 상당히 시의적절하게 잘 하신 거 아니냐. 장 소장이 또 질문했던 것 중에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이제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 이거 어떻게 되느냐 아니냐에 그거 제가 대해서 질문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질문. 교수님이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제 장 소장은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는 아니 다수설은 이거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실제로 뭐 대선에 들어갔는데 항소심 유죄가 된다 하더라도 대선 레이스가 중단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없죠. 이재명 대표께서 얘기하신 그러니까 대통령 되고 나서 어떠한 대법원 재판이 진행이 되냐 안 되냐 다수설은 진행 안 된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못 하겠는데 네. 그때도 뭐라 그랬냐면 저는 사법 리스크는 큰 대선 가도의 변수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왜냐하면 유죄가 나올 수 있고 무죄가 나올 수 있잖아요. 무죄가 나오면 대선 가도에 날개를 단 거잖아요. 근데 유죄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안 될 거냐? 그렇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점과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큰 사고를 쳐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가 대단히 작게 보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사법 리스크 2심의 유무죄 이것이 대선에 큰 영향이 없을 것 같다. 자, 이 말씀은 이제 이슈 체인지가 돼 버렸다. 맞아요. 탄핵 국면으로 가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제 유무죄 여부가 대선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걸로 이제 이해를 하고요. 혹시 이재명 대표가 좀 나 좀 도와주라. 왜 이렇게 뭐 비판을 심하게 하느냐. 오해하는 부분도 많다. 이런 얘기를 비슷하게 하지 않았나요? 하셨어요. 방송 예. 들어가기 전에 15분 정도 예. 그냥 그 스튜디오 안에서 가볍게 얘기 나누는 예. 게 있었거든요. 그때 저한테 아니 뭐 나한테 질문하려고 벼르고 왔다고 얘기 들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과거에 2021년에 MBC 정치인사에서 한번 뵈가지고 토론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는 과거에 뭐 정과 문제, 도덕적인 문제 막 질문했는데, 저 이제 그런 거 안 하고 대표님이 꿈꾸는, 대표님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방송을 보면서 야 대한민국이 참 많이 바뀌고 있다. 이제 유튜버를 중심으로 활약하고 있는 장성철 소장, 지상파 종편을 이제 전 정권에서는 열심히 이렇게 드나들었는데 저런 중요한 MBC 100분 토론에서 박성태 기자, 네. 그리고 장성철 소장, 그리고 이제 교수님 한 분 나왔는데 이들이 이제 여론을 주도하는데 주도라기보다는 여론을 만들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이제 양념 역할을 정치평론가들이 하고 있구나. 이게 정말로 많이 바뀌었다. 과거에는 대학 교수들, 학자들이 나와서 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젊은 평론가들이 나와서 그런 질문과 대답을 하는데 프로그램은 훨씬 더 재밌었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부럽기도 하고 솔직히 친하게 지내니까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 대표님 도와주셔서. 아이고 저 뭐 그런 하여튼 어찌됐든 재밌게 봤는데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는 이야기 때문에 첫 번째는 지지하는 분들은 원래 진가를 그대로 드러낸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지지하지 않았지만 관심 있게 지켜보는 사람은 매우 안정적이다. 이렇게 해서 정권을 맡게 되면 대통령이 되면 정말로 우리나라가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맞을 수 있겠다라는 또 희망을 준 것도 분명한 100분 토론이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번 대선은 네거티브 선거전이 횡행하는 그런 부정적인 선거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워낙 지금 나라가 어려우니까 당신이 대통령 되면 어떤 나라를 만들 거야 이런 포지티브한 네. 그런 선거 캠페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레임 자체가 이재명 대표에게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저께 제가 이제 언론사에서 대표이사를 지냈던 한 분과 식사를 잠깐 했는데요. 서울에서 이제 언론사에 대표이사를 2번이나 지내셨던 분인데
복합위기가 와 있고 구조적으로 너무너무 어렵지만 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전 세계가 지금 완전히 몸살을 뛰어넘어서 중병에 걸릴 수도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대한민국이 정신을 차리면 새로운 또 발전의 기회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 그 DNA가 대한민국 국민에 있기 때문에 네. 차기 정권이 매우 중요하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설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좀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가면 오히려 선진국가로 진입해서 좀 더 안정적인 국가 체제를 만드는데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왔다라는 이 측면을 보면서 탄핵 국면을 마무리하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실명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의견도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기대를 하면서 끝까지 민주주의도 회복하고 헌정 질서를 되찾으면서 대한민국 발전을 어떻게 시킬 건지 고민하면 좋겠습니다.